평양 중심부의 한 고층 건물에서 한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총정치국장 비서실. 북한 권력의 최정점에 가까운 그곳에서 그는 3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방 속에는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될 문서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72시간 후 양강도의 한 강변에서 그 남자는 5살 딸을 등에 업고 얼어붙은 강물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앞에서 먼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내의 발밑에서 얼음이 깨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북한 권력의 심장부에서 일하던 한 남자가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남쪽으로 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한에서 처음 느낀 것은 자유의 감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무너뜨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에 앞서 이곳은 잊히면 안 될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묻어둔 이야기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힘이 됩니다. 평양 스케치에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강철민입니다. 지금은 서울 어딘가에서 아내 수진이, 딸 민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총정치국장 비서실에서 일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평양음악대학 교수였죠. 평양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에서 자랐고 다른 아이들이 배급을 걱정할 때 저희 집 식탁은 늘 풍성했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이 끊기지 않았고 여름이면 선풍기를 틀 수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부에 진학했어요.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고 졸업 논문은 학장상을 받았습니다. 논문 주제는 수령 유일 체계의 법적 정당성이었죠.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자연스럽게 당 기관에 배치되었고 2년 만에 총정치국 산하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동기들이 부러워했던 걸 기억해요. 27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 수진이도 좋은 집안 출신이었어요. 평양 시내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었죠. 처음 만난 건 친구 결혼식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하얀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웃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그날 연락처를 물어봤고 6개월 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했어요. 2년 후 딸 민지를 낳았습니다. 수진이가 진통 끝에 민지를 낳았을 때 저는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나와서 딸이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 민지를 안았을 때 그 무게를, 그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은 생명이 제 딸이라니. 수진이는 지쳐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북한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총정치국장 비서실로 발령받았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북한 권력의 핵심부였으니까요.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했고 장인어른도 기뻐하셨죠.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경비병들의 경례를 받았고 복도를 지나갈 때면 사람들이 비켜섰습니다. 제 신분증만 보면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검문소도 그냥 통과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일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죠. 가끔 퇴근하면 수진이가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는 제 품에 안겨 재롱을 부렸고요. 아빠 왔다고 달려와 안기던 민지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제 업무는 주로 문서 관리와 회의록 작성이었어요.
총정치국장이 참석하는 모든 회의에 동석했고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밀 문서를 다루는 일이었죠. 보안 서약서에 수십 번 서명했고 매달 사상 검증을 받았습니다. 집에서도 일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규칙이었으니까요. 처음 1년은 정말 순수했어요. 제가 조국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보좌하는 영광스러운 위치라고 생각했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충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지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4살이었죠? 어느 날 퇴근하면 민지가 노래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수령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죠. 그 맑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예뻐서 자주 안아주었습니다. 민지는 노래를 부를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박수를 쳐주고 수진이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지가 물었어요. 배급소에서 본 할머니는 왜 그렇게 마른지를요? 뼈만 남아서 걸을 수도 없던 할머니를 봤다고 했습니다.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우리 집 식탁은 풍성한데 왜 어떤 사람들은 굶주리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었죠. 민지는 순수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진이도 민지의 질문을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의 눈에서도 같은 의문을 읽었죠. 병원에서 영양실조 환자를 매일 보는 수진이였습니다. 살릴 수 없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그날 밤 민지를 재우고 나서 수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일이 정말 옳은 일이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곧 지워버렸죠? 아니,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비서실에서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어요. 오전 8시 출근, 오전 회의록 정리, 오후 문서 분류, 저녁 6시 퇴근. 매일 같은 패턴이었죠. 그 단조로움 속에서 저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건 위험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대동강변을 산책하거나 민지를 놀이터에 데려가곤 했습니다. 민지는 그네를 좋아했어요. 더 높이, 더 높이 밀어달라고 했죠. 수진이는 벤치에 앉아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었죠. 그해 겨울, 제 책상에 새로운 종류의 문서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사 관련 문서였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승진이나 전보 관련인 줄 알았습니다. 빨간 봉투에 담겨 있었고 급비 도장이 찍혀 있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그 문서들은 숙청 명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단을 본 날을 잊을 수 없어요. 2021년 12월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해서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열었죠. 빨간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극비 표시가 있었고요. 내용을 읽는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1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각 이름 옆에는 반당반영명 분자, 적대계층 연계 같은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도 적혀 있었어요. 30대, 40대, 50대.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일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처리 방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총사령, 집행 날짜까지 적혀 있었어요. 2주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하단에 제 상관의 서명이 있었고 제가 서명해야 할 빈칸이 있었습니다. 문서를 확인했다는 표시였죠. 행정 절차상 필요한 서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서명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거부하면 제가 그 명단에 올라갈 테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제 무릎에 앉아 재롱을 떨었지만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죠. 민지가 아빠 왜 안 웃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알아챘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수진이가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 수진이가 또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수진이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그 후로 그런 문서가 계속 왔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많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름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20명, 30명, 때로는 50명이 넘는 명단도 있었죠. 죄목도 다양했습니다. 남조선 방송 청취 외화 밀거래 의심, 종교활동 의심, 탈북 기도, 반당 발언. 어떤 건 의심일 뿐이었어요.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저 문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집행하는 것도 아니었고 결정하는 위치도 아니었어요. 그저 문서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역할이었죠. 행정 절차의 한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제 서명이 없으면 그 문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그 과정의 일부였던 거예요. 톱니바퀴 하나였지만 없으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톱니바퀴. 어느 날 명단 속에서 아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대학 동기였어요. 김성호. 졸업 후 함경도의 한 공장으로 배치받았던 친구였죠.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졸업식 날이었을 거예요. 그때 성호가 악수하며 말했어요. 평양에서 잘 살아라. 나는 시골 가지만 괜찮아.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죄목은 남조선 방송 청취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단 한 줄. 그 한 줄 때문에 성호는 죽어야 했습니다. 가족도 연좌제로 처벌받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서명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술을 마셨어요. 혼자서 소주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취해서 잠들고 싶었죠. 성호의 얼굴을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셔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졸업식 날에 웃는 얼굴이. 수진이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보니까요.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 갑자기 오지 않는 환자들. 다음 날 출근길이 지옥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경비병이 경례했고 평소처럼 복도를 걸어 사무실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책상에 앉았죠. 하지만 아무것도 평소 같지 않았어요.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문서를 볼 때마다 이름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있었을 거예요. 각자의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저처럼 아침에 일어나 출근했을 거예요. 저처럼 가족을 사랑했을 겁니다. 어느 문서에는 여자 이름도 있었어요. 박미선. 30대 여성이었는데 죄목은 중국 연락책 의심이었습니다. 의심일 뿐이었죠. 확실한 증거도 없었어요. 조사 중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의심받는 순간 끝이니까요. 저는 그 문서에도 서명했습니다. 망설였지만 결국 서명했어요. 제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명단 속 이름들이 제 앞에 나타나 왜 서명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성호가 나타나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어요. 박미선이라는 여자가 울면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죠. 변명할 말도 없었고요. 꿈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민지와 놀아줄 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지가 아빠 왜 안 웃어요? 하고 물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제 이상한 행동이 들켰나 싶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상관이 새 문서를 건넸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문서였습니다. 단 한 명의 이름만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이름 아래 아주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페이지에 걸쳐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군 고위 간부였어요. 리정훈 소장. 20년 넘게 복무한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훈장도 여러 개 받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아들이 탈북을 시도했다가 붙잡혔다는 내용이었죠. 중국으로 넘어가려다 국경에서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탈북 시도, 그것만으로 아버지까지 처형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좌제였어요. 아들의 죄가 아버지에게도 적용되는 거였죠. 20년 충성도 소용없었습니다. 가족 한 명이 배신하면 전부 끝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관이 말했어요. 이 처형은 공개 총살이 될 거라고,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라고, 군부대 전체가 참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고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집행 날짜는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장소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죠.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위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구역질이 났어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한 명 더 서명하면 저도 완전히 그들과 같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총정치국 비서실 직원이 사라지면 즉시 수색이 시작됩니다. 72시간 안에 전국을 뒤집을 거예요. 가족들도 바로 조사받을 겁니다. 탈북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저도 결국 그들과 같아질 거라는 걸. 아니, 이미 같아졌는지도 몰랐어요. 제 서명이 들어간 문서가 수십 장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지를 재울 때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불렀어요. 수령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죠. 그 맑은 목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도 똑같은 노래를 부르겠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아니면 그 문서 속 이름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건 안 되었습니다. 절대로 안 되었어요. 민지가 잠든 후 수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수진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그날 밤부터 우리 부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탈북 경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에서 다양한 문서를 접했어요. 그 중에는 탈북자 단속 관련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매달 보고서가 올라왔죠. 어느 지역에서 몇 명이 체포되었고 어떤 경로가 차단되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서들이 저에게 정보를 주었죠. 막힌 길을 알면 뚫린 길도 알 수 있으니까요. 몇 주 동안 자료를 모았어요. 물론 노골적으로 복사하거나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었고 문서 반출은 즉각 적발되니까요. 기억에 의존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기억나는 내용을 작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지도를 그리고 경비 초소 위치를 표시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태워버렸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요. 밤마다 수진이와 낮은 목소리로 상의했습니다. 민지가 자고 있을 때만 이야기했어요. 거실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귀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속삭였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정말 할 수 있겠냐고. 민지를 데리고 가는 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고.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 남는 게 더 위험하다고. 민지가 이 체제 속에서 자라는 게 더 무섭다고. 언젠가 민지도 제가 서명했던 그 문서 속 이름이 될 수 있다고. 아니면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수진이도 동의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너무 많은 걸 봤다고 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 약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의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이곳은 지옥이라고 했어요. 우리 딸은 이곳에서 자라면 안 된다고. 가장 큰 문제는 평양을 어떻게 벗어나느냐였습니다. 평양은 특별시였어요.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모두 통제되었죠. 통행증 없이는 시외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검문소마다 신분증을 검사했고 목적을 물었어요. 의심스러우면 바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총정치국 비서실 신분증이었습니다. 이 신분증이 있으면 대부분의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었죠. 경비병들이 신분증만 보면 경례하고 바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신분증을 사용하면 기록이 남아요. 제가 어디로 갔는지, 언제 통과했는지 모두 기록됩니다. 컴퓨터에 입력되죠?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발각되기 전에 국경을 넘어야 했어요. 72시간. 그게 제한 시간이었습니다. 2월 초 기회가 왔습니다. 총정치국장이 지방 순시를 간다는 소식이었어요. 함경도와 양강도를 돌아보는 일정이었습니다. 비서실 직원 중 몇 명이 동행해야 했고 저도 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순시 지역은 양강도였어요. 북중 국경과 가까운 곳이었죠. 계산시에서 출발해서 국경 지역을 시찰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건 기회였습니다. 평양을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그날 밤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이번이 기회라고. 제가 양강도에 가 있는 동안 수진이와 민지도 평양을 빠져나와야 한다고. 따로 움직여야 한다고. 일가족이 동시에 사라지면 바로 발각되니까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통행증을 받을 수 있냐고? 저는 계획을 설명했어요. 수진이는 민지가 아프다는 진단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의사니까요. 함경도의 한 요양소로 간다고 하면 통행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결핵 의심, 환자라고 하면 되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병원 서류는 본인이 작성하니까 가능하다고. 민지 이름으로 진단서를 만들고 자신은 보호자로 동행한다고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만날 장소를 정했어요. 양강도 해산시 외곽의 한 작은 마을. 지도를 보며 표시했습니다.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3일 후, 정확히 72시간 후에 출발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어요. 의심받을 테니까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수진이는 병원에 계속 출근했고, 저도 비서실에 출근했어요. 민지는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민지였어요. 민지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살 아이가 비밀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에게 무심코 말할 수도 있었죠. 우리 가족 여행 간다고? 그러면 끝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민지에게 말했어요. 며칠 후에 엄마랑 기차 여행 갈 거라고. 민지가 좋아했습니다. 기차 타는 거 좋아해요. 어디 가요? 수진이는 대답했어요. 산 좋은 곳, 공기 좋은 곳. 민지가 웃었습니다. 어느 저녁, 민지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었어요.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민지. 셋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민지가 물었어요. 이 그림 예쁘죠? 저는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이도 우리를 안았죠? 우리 셋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와 저는요. 이게 이 집에서의 마지막 포옹일지도 모른다는 걸. 이 아파트에서의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는 걸.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획을 수십 번 되짚어봤습니다. 빠뜨린 게 없는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만약 수진이가 통행증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만약 제가 양강도에서 감시당하면 어떻게 하지? 만약 만나는 장소에서 경비대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수없이 많은 만약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진이도 잠들지 못했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만 잡고 있었죠. 수진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민지를 위험에 빠뜨리는 거 아닐까요? 만약 실패하면 민지까지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민지를 위해서라도 가야 한다고. 여기 남으면 민지도 결국 우리처럼 될 거라고. 거짓말을 배우고, 의심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게 더 무섭다고.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알아요. 그냥 무서워서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새벽 4시, 민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자고 있는 민지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작은 코, 작은 입술, 긴 속눈썹. 모든 걸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이마에 키스했죠? 아주 조용히, 깨지 않도록? 수진이도 옆에 앉아 민지를 보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우리 딸, 우리 민지, 엄마가 꼭 지킬게.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아침, 순시단이 출발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평양을 떠났어요. 저는 3번째 차량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지나갔어요. 제가 30년 넘게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수진이와 민지도 어딘가 저 도시에 있었죠.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도시. 3일 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그때까지 모두 무사해야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함경도를 지나 양강도로 들어갔어요. 산이 많아지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어요. 창밖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이틀 동안 일정을 소화했어요. 지방 공장을 시찰하고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회의록을 정리하고 문서를 관리했죠. 아무도 제 속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충성스러운 비서실 직원의 모습을. 그 사이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몰래 보낸 짧은 문자였어요. 통행증 받았다고? 내일 기차 탄다고? 약속 장소에서 만나자고? 저는 휴대폰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문자를 지웠어요.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요. 셋째 날 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일정이 모두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양강도의 한당 간부 숙소였습니다. 순시다는 각자 방을 배정받았죠. 내일 아침 평양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밤 9시 모두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일정이 빡빡했기 때문에 일찍 취침하라는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아니, 잠들면 안 되었습니다. 자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되면 움직여야 했어요. 자정 30분.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경비병이 1층 현관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2층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자고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밖은 영하 20도였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죠? 저는 창틀에 올라섰습니다. 2층이었지만 뛰어내릴 수 있는 높이였어요. 눈이 쿠션이 되어줄 겁니다. 뛰어내렸습니다. 눈 위에 착지했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났지만 크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죠? 건물 뒤쪽이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뒷산으로 달렸습니다. 약속한 장소는 여기서 20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어요. 밤새 걸어야 했습니다.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방향을 잡았어요. 북쪽. 계속 북쪽으로. 눈이 쌓여 있어서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최대한 빨리 거리를 벌려야 했습니다. 뒤에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색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어요. 아마 새벽 점호 때 제가 없다는 걸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숨이 차서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와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쯤 작은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약속한 집은 마을 끝에 있는 빈집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집이라고 정보에 적혀 있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달려갔습니다. 집이 보였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움직였어요. 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제게 달려왔어요. 아빠. 민지의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황급히 민지 입을 막았어요. 쉿. 조용히 해야 해. 민지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이도 우리를 안았죠?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몸을 서로 껴안고 수진이가 물었어요. 취격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발각되지 않은 것 같지만 곧 수색이 시작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전 지역에 수배령이 내려질 거예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습니다. 민지는 아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왜 여기 왔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춥다고. 엄마가 여행 간다고 했는데 왜 이런 데 왔냐고. 저는 민지에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여행 가는 거라고. 아주 먼 곳으로. 기차 타고 가는 거 아니고 걸어서 가는 거라고. 모험이라고. 민지가 웃었습니다. 모험? 좋아요. 순진한 웃음이었어요.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방향은 북쪽이었어요. 국경 쪽이었죠. 두만강까지는 40km 정도 남았습니다. 하루 만에 가야 했어요.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산길로만 다녔어요. 민지가 힘들어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다리 아파요. 배고파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민지를 안아주었어요. 민지를 업기도 하고 안기도 했습니다. 저도 교대로 민지를 안았어요. 민지는 제 등에서 잠들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눈을 녹여서. 민지가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미안해하며 민지를 달랬어요.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거기 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국경이었죠.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자유였어요. 하지만 강변에는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경비 초소도 보였어요. 불빛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순찰이었죠? 총을 든 경비병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어서 관찰했습니다. 1시간 동안 순찰 패턴을 파악하려고요. 대략 20분 간격이었습니다. 순찰이 지나가면 20분 동안은 안전했어요. 그 20분 안에 철조망을 통과하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민지가 졸려 한다고 했어요. 엄마 졸려요? 수진이가 민지를 품에 안고 재웠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민지가 수진이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순찰이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어요.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깨웠습니다. 민지야, 일어나야 해. 민지가 눈을 떴어요. 졸린 눈으로. 저는 민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꼭 붙잡고 있어. 절대 놓치면 안 돼. 알았지?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비됐어요. 가요.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철조망을 향해 달렸어요. 50m, 40m, 30m. 철조망에 도착했습니다. 구멍이 있었어요. 누군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았죠. 탈북자들이 만든 구멍이었을 겁니다. 수진이가 먼저 통과했습니다. 몸을 숙이고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 제가 민지를 업고 통과했습니다. 민지를 낮게 눕혀서 철조망에 긁혔어요. 팔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은 얼어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얼음 밑으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죠? 위험했습니다. 얼음이 깨질 수 있었어요. 수진이가 먼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어요. 괜찮아요. 조심스럽게 다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저는 민지를 꼭 안고 뒤를 따랐어요. 민지는 제 등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있어. 절대 놓지 않을게. 우리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씩. 얼음이 계속 삐걱거렸어요. 언제 깨질지 몰랐습니다. 밑에는 얼음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빠지면 몇 분 안에 죽습니다. 절반쯤 왔을 때였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라, 거기 서. 북한 경비병이었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뛰어, 빨리. 수진이가 뛰기 시작했어요. 얼음 위에서. 저도 민지를 업고 뛰었습니다. 민지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퍽. 얼음에 총알이 박혔어요. 구멍이 뚫렸습니다. 물이 솟아올랐어요. 또 총소리. 퍽, 퍽.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수진이가 뒤돌아봤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반대편 강변이 가까워졌어요. 중국 쪽이었습니다. 20m, 15m, 10m. 그때였습니다. 수진이의 발밑에서 얼음이 깨졌습니다. 쩌걱. 수진이가 물속으로 빠졌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아. 민지도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수진이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얼음물이었어요. 영하 20도. 손을 뻗었어요. 저를 향해. 도와줘. 저는 민지를 강변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있어. 절대 움직이지 마. 알았지? 민지가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강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수진이가 빠진 곳으로. 얼음이 발밑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수진이에게 도착했습니다. 엎드려서 손을 뻗었어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온 힘을 다해 끌어올렸습니다. 수진이가 반쯤 올라왔어요.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물을 머금은 옷이 수진이를 끌어내리고 있었어요. 총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더 가까워졌어요. 경비병들이 강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민지를. 민지 먼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같이 간다, 같이. 다시 한번 힘을 주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수진이가 얼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뛰었습니다. 민지가 있는 곳으로. 민지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수진이가 민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민지를 놓지 않았어요. 민지야. 괜찮아. 엄마 괜찮아. 저는 두 사람을 이끌고 강변을 올라갔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드디어. 우리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뒤에서 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닿지 않았어요. 국경을 넘었으니까요. 경비병들은 국경을 넘어올 수 없었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수진이의 옷이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너무 추웠습니다. 수진이가 비틀거렸어요. 민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춥대요. 엄마 떨어요. 저는 제 외투를 벗어 수진이에게 입혔습니다. 계속 뛰어야 해. 멈추면 안 돼. 얼어 죽어. 계속 움직여야 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다리가 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등에 업고 한 손으로 수진이를 끌었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30분? 1시간? 마침내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이었죠? 중국 조선족 마을? 저는 마지막 힘을 내서 달렸습니다. 마을로. 첫 번째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문이 열렸습니다. 중국 조선족 여자였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켜져 있었어요. 그가 수진이에게 마른 옷을 주었고 민지에게 담요를 줬습니다. 따뜻한 물도 주었어요. 수진이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보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우리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담요에 쌓여 울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엄마 무서웠어요. 수진이가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저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민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셋 다. 기적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우리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밥과 국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허겁지겁 먹었어요. 민지도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에게 묻지 않았어요.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그저 숨겨주었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가 우리를 한국 대사관 관계자에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한으로 오는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3개월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그 시간 동안 민지는 악몽을 꿨습니다. 엄마가 물에 빠지는 꿈을요. 밤마다 깨서 울었어요. 엄마, 엄마.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여기가 남한인지, 정말 우리가 살았는지. 공항을 나왔습니다. 처음 본 남한의 풍경이었어요. 높은 빌딩, 많은 자동차, 깨끗한 거리. 그리고 그때 봤습니다. 태극기였어요. 공항 건물에 걸린 큰 태극기. 빨강과 파랑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함께 온 담당자가 깜짝 놀라 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한에 온 이유를, 제가 목숨 걸고 아내와 딸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온 이유를, 자유였어요. 하지만 그 자유의 무게를 그제서야 느낀 겁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조사는 한 달 동안 계속되었어요. 하나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탈북자 정착을 돕는 시설이라고 했죠. 우리 가족은 같은 건물의 다른 방에 배정되었어요. 낮에는 함께 있을 수 있었지만 밤에는 각자의 방에서 잤습니다. 규칙이었어요. 매일 조사관들이 왔어요.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탈북했는지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죠. 거짓말 하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총정치국 비서실에서 일한 것, 숙청 문서에 서명한 것, 15명, 30명, 50명의 이름에 서명한 것, 그 모든 것을요.
조사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죠. 제가 가해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어느 날 한 조사관이 물었어요. 후회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매일 후회한다고? 하지만 그 후회가 무슨 소용이냐고. 어느 날 조사가 끝난 후 가족 면회실에서 수진이와 민지를 만났어요. 민지는 제 품에 안겨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집에 가요? 여기 싫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요. 목이 메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함께 있으니까. 민지도 괜찮을 거라고, 적응할 거라고. 수진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명단 속 이름들이 나타났어요. 저를 보며 물었죠. 왜 서명했느냐고? 왜 우리를 살리지 않았느냐고? 김성호가 나타났습니다. 박미선이 나타났어요. 리정훈 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제 주위를 둘러싸고 속삭였어요. 살인자, 살인자. 당신도 우리와 같다. 한 달 후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가 배정되었어요. 2층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정착금도 받았죠? 3천만 원. 그 돈으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들어갔을 때 민지가 웃으며 돌아다녔습니다. 방이 2개나 있다고 좋아했어요. 화장실도 집 안에 있다고. 북한에서는 공동 화장실을 썼거든요. 민지에게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수진이는 부엌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부엌은 처음이라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고. 뜨거운 물도 나온다고. 가스레인지도 있다고. 냉장고도 있다고. 수진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닫으며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창문으로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자유였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온 자유.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학력은 인정받지 못했고 경력은 말할 수 없었죠. 총정치국 비서실에서 일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뭐 하던 사람이냐고? 거기서 뭘 했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의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10년 넘게 의사로 일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학원에 다니며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 민지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민지의 억양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북한에서 왔어? 민지가 집에 와서 울었어요. 친구들이 놀린다고? 저는 민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곧 적응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나아졌어요. 민지의 억양도 자연스러워졌고 친구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이름은 지민이었습니다. 둘이 방에서 깔깔거리며 놀았어요. 민지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이 웃음소리를 위해 왔구나. 결국 저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단순 노동이었어요. 하루 8시간 서서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죠. 시급 10,000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감사했어요. 떳떳하게 번 돈이었으니까.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북한에서 책상에 앉아 서명하던 제가
이제는 공장에서 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반년쯤 지났을 때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철수? 함경도에서 왔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가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어요. 다들 잊고 싶어 했으니까요.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 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탄광에서 일했어요. 20년 동안. 정치범 수용소는 아니었지만 거의 비슷했죠. 하루 12시간 일했어요. 배급은 거의 없었고, 저는 그저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서명한 명단에 그 사람의 가족이 있었을까? 아니면 친구가 있었을까? 확률은 낮았지만 가능성은 있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도 따로 먹었죠? 그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한 생활에 조금 익숙해졌어요. 한국어 억양도 많이 나아졌고요. 민지는 완전히 한국 아이가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병원에 취직했어요. 간호조무사로. 하지만 밤마다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명단들이 나타나요. 이름들이 저를 부르죠. 가끔 TV에서 북한 뉴스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채널을 돌려요. 볼 수 없어요.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어느 일요일 교회에 가봤습니다. 다른 탈북자가 권유했거든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 권해서 따라갔죠. 수진이와 민지도 함께 갔습니다. 예배 중에 찬송가를 불렀어요. 용서에 관한 노래였습니다. 주님의 용서, 죄인의 회개. 저는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울었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가 제 다른 손을 잡았어요.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마 평생 괜찮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이 말했어요. 괜찮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회개는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 매주 교회에 갑니다. 우리 가족 모두. 믿음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그저 그곳에 가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수진이는 병원에서, 민지는 학교에 다녀요. 평범한 일상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범함이죠. 어제 민지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지가 참 밝은 아이라고, 친구들도 많고, 공부도 잘한다고, 그림 그리기를 특히 좋아한다고. 수진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어요. 민지가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지가 그네를 타는 동안 저와 수진이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공원 한쪽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깃발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여전히 무겁습니다. 제가 남긴 것들, 제가 한 일들. 그 무게는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서명한 문서들, 그 속의 이름들. 매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무게를 짊어지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가족과 함께라면. 수진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민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더 높이, 더 높이. 저는 일어나 민지에게 갔습니다. 그네를 밀어주었어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죄를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갈 이유를 줍니다. 자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것. 딸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그네를 밀어주는 것. 함께 저녁을 먹는 것. 함께 자는 것. 함께 있는 것.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봐요. 이 얼굴로 오늘도 살아갈 겁니다. 속죄하며, 기억하며.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수진이와 민지가 있으니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유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 무게는 너무 무거워서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강철민은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권력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모든 것을 버리는 선택을요. 강을 건너던 그날 밤, 아내 수진이 얼음물에 빠졌을 때 5살 민지가 외쳤습니다. 엄마, 엄마. 그 외침이 강철민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그가 공항에서 태극기를 보고 무너졌던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감격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남긴 것들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도, 목숨을 걸게 만든 자신의 과거에 대한 후회도.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민지의 웃음소리가, 수진이의 손길이 그것을 증명해 주니까요. 공원에서 그네를 타는 민지를 보며 그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던 자유라고.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들 중 누군가는 오늘도 강철민이 서명했던 것과 같은 문서 속에 이름이 올라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희망은 때로 고통과 함께 옵니다. 하지만 그 고통마저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이었다면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 선택이 무거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양 스케치는 앞으로도 잊히면 안 될 이야기들을 기록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